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크립토 블록체인 세미나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포스텍 우종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참여하고 있는 크립토 블록체인 세미나 시리즈는 K무게 후원과 포스텍 교육혁신센터 운영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로 10회째인 본 세미나는 매주 화요일 4시 반에 시작해서 1시간 강연과 30분 Q&A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센터 포 크립토 블록체인 리서치 CCBR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지난 세미나도 보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리더들이 알아야 할 바스 이야기란 주제를 가지고 람다 256의 박재현 대표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기서 바스는 알파벳으로 BAAS인데 블록체인 as a service를 의미합니다. 강연을 해주실 박재현 대표는 1992년에 포항공대에서 정보통신 분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이후 1998년까지 현대전자 선임연구원, 현대정보기술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까지 20여 년 동안 아주 독특한 경력을 쌓으셨는데 주 에이젠텍, 주 와이즈프리, 그리고 주 싱크프리 등 벤처기업의 대표와 CTO로 활약한 다음에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상무이사, SK텔레콤 전무이사 등 대기업 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벤처기업으로 가는 것이 보통인 시기에 역으로 대기업에서 스카우트된 것으로 봐서 아마 내공이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부터는 또다시 변신하여 람다 256이라는 벤처기업을 현재까지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지현 대표에게 리더들이 알아야 할 바스 얘기란 주제로 강연을 듣겠습니다.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가치 있는 서비스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V미팅과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나중에 Q&A 세션에 종합하여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지현 대표님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리더분들이 알아야 될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 이야기인데요. 전체적으로 아까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저희 람다 256 회사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256은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라는 분야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 셋업된 회사고요. 원래는 저희가 2018년도 두나무에 지금 업핏을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블록체인 자회사로 셋업이 돼서 내부에서 1년은 넘게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을 대중화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문제점이 뭐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분야의 연구를 하다가 이 바스 서비스 분야를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개발된 제품을 가지고 2019년도에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두나무에서 스플릿이 돼서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020년도에 저희가 이제 바스 기반의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올해 이제 들어서 사실은 이제 작년 2020년도에 시리즈 A 투자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국내 이제 다양한 기업들, 다양한 기관들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확산시키고 적용하는 분야의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시리즈 B 투자 마무리하고 있고 그래도 이제 블록체인 분야 중에서는 100억대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유일한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좀 다 드리면서 바스가 뭐고 도대체 저희가 만든 바스가 실제 어떤 제품인지 설명을 드리면서 일단 블록체인 분야의 기술을 도입할 때 좀 주요한 키 기술로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바스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블록체인 기술이 여러 이제 분야에서 실제 중요한 어떤 요소 기술로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을 막상 적용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또 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문제점들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뒤에 이렇게 보시는 그림처럼 실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블록체인 퍼블릭 체인이죠. 사실은 이제 마치 이제 인터넷을 지향하듯이
블록체인의 퍼블릭 체인을 지향하는 블록체인을 보더라도 이더리움을 필두로 해서 뭐 클레이튼, 뭐 EOS 굉장히 많은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다 보니까 실제 이제 이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어떤 블록체인, 퍼블릭 체인을 써야 돼? 어떤 프로토콜이 나한테 적합한 거야? 그다음에 이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의 앱을 개발하더라도 덱을 개발하더라도 이더리움용 따로 만들고 EOS용 따로 만들고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기 위해서 많은 개발자도 필요하고 전문가들도 필요하고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퍼블릭 체인이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가령 최근에 이제 얘기 나왔던 부분에 이더리움이 여전히 POW 네트워크를 쓰다 보니까 진짜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가스비, 트랜잭션 사용료에 대한 비용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더리움을 최근에는 NFT 같은 경우 발행할 때도 뭐 올림픽 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더리움 상에서 NFT 발행하는 것들은 금지를 시키는 등 사실 환경 문제 입장에서 보면 이 퍼블릭 체인이 갖고 있는 POW나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대안 솔루션들이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레이어 2라고 하는 이제 솔루션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또 이제 뭐 클레이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장애가 생겨서 사실은 이제 여러 이슈들이 됐었는데 그런 그 장애가 발생되는 과정에서 그냥 이 밸리데이터라고 하는 대기업들이 다 참여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기업들이 이 클레이튼이나 이런 퍼블릭 체인을 운영하는 데 책임을 지고 그 책임 하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제 토큰 일반인 투자 투입꾼들과 똑같이 토큰 투자하고 그것만 수익으로 만들어내고 본인들 책임지지 않다 보니까 실제 장애 생겼을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등 사실 퍼블릭 체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또 한계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각광받고 있는 퍼블릭 체인이 이더리움만 하더라도 블록 하나의 생성 시간이 한 30초에서 뭐 최소 13초. 그러니까 블록 하나 안에 트랜잭션이 보통 뭐 많은 경우에는 15개, 적은 경우에는 뭐 10개 미만으로 담기도 하는데 실제 그런 트랜잭션 하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뭐 30초에서 13초 정도 걸린다고 하면 실제 TPS로 따져 보면 뭐 10에서 15 TPS가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송금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커머스의 블록체인을 쓴다거나 하는 것들은 되게 요원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 평균 트랜잭션 수수료가 굉장히 높아져서 2021년도 5월 기준으로 9불, 한 10불 정도 됐거든요. 지금 더 조사를 제가 안 따온 이유는 NFT 민팅 하나 하는데 한 6만 원에서 10만 원 드는 경우도 있고 NFT 하나를 이제 송금 주고받는 경우에 뭐 3만 원 정도의 가스비를 내는 등 사실 트래픽이 많으면 많을수록 트랜잭션 수수료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거나 트래픽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퍼블릭 체인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런 어떤 퍼블릭 체인에서 뭐 블록체인을 이용한 대중적인 서비스 덱을 보기만 하더라도 21년 최근에 이제 기준으로만 해도 대비 한 3,763개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13만 9천 정도, 14만 정도 되는 실정입니다. 보시는 것만 하더라도 얼핏 사이에 오면 업빗의 가상거래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일일 사용자가 한 500만에서 600만 정도 사이가 되거든요. 전체 사용자가 한 900만 정도 되고 그러니까 데일리 액티브 활성화된 사용자가 몇백만 명 되는 게 현재 실정인데 이 전체 3,760개 앱이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14만이라 그러면 사실 거의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B2C 대중화된 서비스는 거의 사실은 뭐 초라하다, 거의 성공하지 못, 실패했다라고 얘기해도 가만이 아니고요. 최근에 보는 트렌드만 보더라도 급격하게 그 블록체인이 활성화가 되면서 덱에 대한 각광을 받다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가 반짝했던 게 디파이가 나오면서 좀 반짝했고요. 최근에 여기 반짝하게 된 계기는 NFT 관련된 툴들이 많이 나오면서 앱들이 조금 반짝은 됐는데 마찬가지로 이 앱 수뿐만이 아니라 이 활성화된 그 사용자 수를 보면 굉장히 초라한 성적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뭐 블록체인 노드도 많이
되게 많이 활용되고 있고 많다라고 들었는데 그럼 도대체 성공적인 앱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을 좀 해 보면 저희가 좀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대부분의 인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ICO 중심으로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ICO가 되게 자금 조달에는 좋은 방법에는 불구하나 아직까지도 사실은 실체화가 안 된 서비스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인제 회사가 상장하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대부분 뎁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활성화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토큰 가격을 유지하거나 그다음에 이 토큰을 가지고 인제 사실은 내부에서 보면 미리 성급한 빵빠레를 퍼뜨리고 회사가 그냥 공중 분해되는 등 사실 프로젝트 자체가 지상 이렇게 유지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많다. 제가 볼 때는 뭐 10 중에 8, 9는 사실 거의 사기라고 얘기할 정도로 과제가 진행이 안 되고 팀이 깨져 버리고 또 하나는 일반 대중을 위한 서비스나 앱보다는 이 크립토 사비한 그 크립토에 되게 이렇게 좀 광적인 사람들을 위한 뭐 디파이 툴이라든지 이런 쪽 결국 이제 가둬놓은 부분에 토큰들 운용하는 쪽의 뎁들만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대비 활성화된 뎁이나 성공한 뎁이 안 나오고 있다. 특히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만들어져 있는 뎁이 사용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수강하신 리더분들께서도 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써 보신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경우는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공공 관련된 부분에서도. 근데 그럴 경우에 보시면 예를 들어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기관 사이트에 들어가서 뭔가 증명서를 하나 떼려고 하면 갑자기 인제 액티브엑스에서 뭐 키보드 앱을 깔아라, 무슨 앱을 깔아라 이런 게 이제 수도 없이 많이 뜨죠. 뭐 깔다 보면 마지막에 뭐 전체 스캔을 해 가지고 바이러스 앱도 깔아라, 방화벽도 깔아라. 이제 그러다 보면 실제 이제 나중에 공인인증서 깔다가 뭐 하루 종일 보내는 것처럼 이 블록체인 세상에서 이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쓰는 어 사용성은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가장 이제 초기에 이 블록체인 쪽의 뎁 서비스에 대중화를 시켰던 크립토 키티만 하더라도 맨 처음에 100 명이 가령 100 명이 서비스에 접속을 하면 접속하는 순간 인제 지갑을 메타마스크라는 지갑을 깔아라 그러고 지갑을 깔고 나면 이 키스토어라고 하는 패스워드 키스토어 파일을 만들어라 그러고 그걸 만들고 나면 이더가 있어야 되니까 이더를 가져와라 그럽니다. 그럼 이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친구한테 송금을 받거나 아니면 다시 거래소로 가서 이더를 사 와야 되는데 거래소 가면 다시 인제 계좌 인증해야 된다. 계좌 인증하려고 그러면 뭐 당연히 계좌 만들고 본인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러다 보면 사실은 100 명이 실제 접속을 했는데 단 1 명만 온보딩이 돼서 서비스를 쓰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용성이 해결이 돼야지 100 명이 들어와서 100 명이 다 사용이 되는데 지금의 블록체인의 기술 수준이나 사용성 문제는 일반적인 B2C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편의성 있게 제공하기에는 거의 사실 어렵고 불가능한 기술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기업들의 88% 이상이 요 자료는 2020년 딜로이트에서 전 세계 인제 블록체인 관련된 기업들 한 400여 개를 서베이를 해 가지고 나온 결과들인데요. 88% 이상의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이 분명히 메인스트림 기술이 될 거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예상들 속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 기업의 리더분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도대체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어떻게 접목을 해서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신사업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프로세스를 혁신시키거나 하는 두 가지 큰 축이 있는데 그 축에 블록체인을 적용했을 때 어떤 사실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 방향이나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고 있는 게 문제점이고요. 또 하나 인제 그 기업 내부에서 좀 갈 수 있는 문제점은 이 블록체인 전문가를 찾기도 어렵고 채용도 어렵다. 이건 옛날 좀 자료이기도 하지만 사실 인제 AI 엑스퍼트보다 제대로 된 블록체인 엔지니어를 찾아서 이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샐러리 캡도 훨씬 더 지금 블록체인 개발자가 높은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좋은 엔지니어링 팀이나 전문가를 찾아서 티밍하는 데 많은 비용이 또 들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기업들 입장에서 조사를 해 보면 여러 가지 그 규제가 도입 장벽이 있지만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레귤레이션 이슈입니다.
규제 이슈가 제일 중요한데, 왜냐하면 기업들은 합법적으로 경영 활동을 해야지만 회사 가치라든지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가 있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익명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기업들이 사실 도입하는데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면 이 블록체인 규제가 각 나라마다 규제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에 맞는 어떤 사업들을 펼치기 위해서 법률 검토라든지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획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참고로 저희만 하더라도 한 2년 전부터 싱가포르에 STO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라이센스 획득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지금은 그냥 라이센스 획득하는 트랙으로만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은 기술보다는 규제가 더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적으로 이런 익명성 때문에 내가 만든 서비스가 잘못 악용되면 자금 세탁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 불법 자금이 해외로 빠지는 통로로 쓰인다든지 이럴 경우에 사실 회사가 거기다 책임을 져야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규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막상 규제를 법률 검토를 받더라도 법률상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할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럴 경우에도 저런 문제가 있어서 열심히 잘 하셔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법률 검토가 변호사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하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사실 이런 어떤 모호함이 되게 많아서 기업들이 사실 블록체인은 이제 규제를 사실 안정적으로 해결해서 쓰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실은 써서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사용성, 불편한 UX라든지 키 관리의 어려움,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은 뭐 체인 프로토콜, 속도나 확장성 이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고요.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아까 같은 규제 문제라든지 도대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에서 이노베이션 할 수가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어려움이 되게 아직도 되게 많고, 이 아직도 해결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 어떤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본 얘기를 좀 드리면, 뭐 이미 아시고 계신 것처럼 이더리움에서도 2.0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도 원래 뭐 이더리움 쪽에 워낙 리서치를 많이 하고 이 분야에 들어왔었는데, 그때가 벌써 3년, 4년 전인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 이더리움의 성능 문제나 사용성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2.0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실제 2.0 프로젝트 외에 여러 가지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레이어 2 솔루션을 만드는 노력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 수수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었는데, 사실 아직도 프로토콜 자체의 특징상 가스 수수료가 내려가거나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컨트랙을 뭐 개선한다든지 여러 가지 구조 개선 작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2.0 프로젝트, 2.0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가 지금 스테이터스 제로에서 페이지 1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뭐 예상하건대는 2년 이렇게 예상하는데, 저는 한 3년 정도 넘게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 3년 정도 돼야지 페이지 2 정도의 뭐 개선된 구조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사실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뎁사들은 탈퍼블릭, 기존에 있는 퍼블릭 체인을 쓰지 않고 독자적인 체인을 만들어서 나온다든지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크립토키티를 만들고 최근에 이제 NBA 탑샷을 만드는 NFT 쪽에 이제 완전히 이제 리딩 컴퍼니가 된 그 데퍼랩스는 플로우라고 하는 자체 블록체인을 만들었는데, 이 만든 이유는 게임 개발에 이더리움이 적합하지 않고 성능 문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스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자 경험상 문제가 많아서 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플레이를 해야겠다 해서 플로우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플레이 투 언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굉장히 게임 분야를 좀 리딩하고 있는 그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의 사이드 체인을 만들어서 로닌이라고 하는 사이드 체인을 만들어서 실제 토큰은 이더리움에서 발행하지만 모든 트랜잭션은 별도의 사이드 체인에서 가스비 없이 이렇게 핸들링하는 구조의 사이드 체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런 사이드 체인이 각광받는 게 참고로 람다가 제가 창업할 때도 이 레이어 2 사이드 체인이 가장 현재로서는 성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저 구조를 택해서 제품 개발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게 퍼블릭 체인입니다. 마치 경부고속도로처럼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차나 사실 입장료만 내면 들어와서 그 통행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앱이
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잼도 많이 걸리고 이제 이슈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용 차선을 만들어서 버스라든지 빨리 이렇게 그 우선순위를 줘야 되는 어떤 서비스들은 차들은 전용 차선을 통해서 이용하게 하는 방법을 해결하듯이 레이어 2라는 건 뭐냐면 별도의 서비스별 전용 차선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고가용성의 트랜잭션과 가스비를 무료로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현재 기술들을 많이 해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규제 관련된 부분들도 이 거래소 간의 거래를 위한 트래블 룰이라든지 KYC, AML, 그다음에 이상 탐지 기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런 금융권에서 쓰던 기술들을 블록체인에 적용해서 블록체인을 그냥 쓸 때 익명성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 레귤레이션 테크놀로지를 블록체인에 도입을 해서 쓰는 어떤 트렌드들, 그다음에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간단히 이제 웜상으로 현재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아마 장밋빛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좀 블록체인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렸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노력들을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본 얘기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바스가 이런 어떤 실정에서 어떤 역할과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스는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입니다. 마치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아니면 이제 서비스 애저 서비스처럼 클라우드 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인데, 블록체인을 서비스 클라우드 상에서 쉽게 제공해서 저렴한 가격에 빠르고 편하게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퍼블릭 클라우드, 아마존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내가 원하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원하는 대로 쉽게 클릭해서 쓰고, 사용한 만큼 페이 애즈 유고 방식으로 사용한 만큼만 내면 되는 구독형 방식으로 작동되는 모델입니다. 이러다 보니 마치 이 블록체인을 바스 없이 그냥 구축한다고 하면 사실 이제 퍼블릭 체인을 쓰거나 프라이빗 체인을 직접 구축해야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사실 많은 개발자,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 개발의 난이도도 높고 체인 관리에 많은 비용이 리소스가 들다 보니까 개발 비용과 운영비가 많이 이제 들게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퍼블릭 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저성능을 극복하기 위한 빠른 TPS 확보 방법과 이제 가스비 같은 것들을 낮추기 위한 방법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면 왼쪽에서처럼 블록체인을 도입하려고 하면 인프라스트럭처를 결정을 하고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결정하고 블록체인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는 이 과정들을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로 제공해서 기업들은 마치 아마존의 EC2 클라우드 쓰는 것처럼 블록체인을 쉽게 프로토콜을 선택하고 그 위에 원하는 게임이라든지 뎁 서비스만 개발하면 되는 구조로 블록체인을 제공하는 방식이 이제 바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스 시장은 계속적으로 지금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글로벌 인텔리전스에서 발표한 레포팅을 보면 2019년도 기준으로 한 420조 정도에서 982조 정도로 매년마다 15% 이상씩 성장할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VC들의 투자 경향을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컨센시스에서 3조 정도의 유니콘 평가를 받으면서 2억 불 정도를 조달을 했고요. 알키미가 아까 본 바스 플레이어인데 그 바스 플레이어에서 시리즈 C를 앤더슨 호리츠웨츠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한 실리콘밸리의 투자자죠. 예, 이분이 리딩하는 데서 3.5 빌리언 밸류, 그러니까 유니콘이 이미 돼버린 컴퍼니고 거기에 이제 2억 불 이상 자금을 조달하는 이런 시장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투자된 거. 참고로 저희도 이제 시리즈 B 이번에 끝냈는데 사실 이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블록체인에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이런 또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그 토큰이 아니라 피한 머니로 비즈니스를 만들고 벌어들이는 프로핏 모델을 완성한 곳이 이런 어떤 바스 영역들이기 때문에 투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바스가 도대체 어떤 기능이나 어떤 특징을 가져야지
바스고 어떤 걸 지원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스는 기본적으로 멀티 클라우드, 그러니까 아마존 클라우드나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저희 같은 경우는 네이버 클라우드,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은행이라든지 금융권에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쓰기 때문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컨테이너에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요. 그 위에 이제 프로비저닝, 손쉽게 클릭 몇 번으로 내가 원하는 프로토콜을 이제 설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설치된 프로토콜 위에 아주 편안한 개발 툴을 이용해서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사용성이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툴을 써서 사용성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걸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들도 굉장히 미려한 툴을 통해서 블록체인을 쓰게 해주는, 이렇게 기본적인 바스의 이제 기본 요구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바스를 써서 얻을 수 있는 주요 효과는 블록체인 인터널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블록체인을 쉽게 구축해서 쓸 수 있는 환경들을 얻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앞서 경제적으로는 유지 보수라든지 수수료들, 운영 비용을 감소시키는 장점들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개발 환경들이 굉장히 친화적으로 제공된 API도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성 있고 개발자들이 굉장히 그 생산성이 높게 해주는 효과들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바스 플레이어들이 여러 플레이어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는지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뒤에 계속 이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바스 플레이어들을 보면 아까 설명드렸던 프레임하고 똑같습니다. 왼쪽에 이제 클라우드가 있고 그 위에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스 개발 툴을 이제 적용하는데, 그게 이제 멀티체인이나 멀티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디플로이를 전개를 하게 되는데요. 전체를 보면 설치형 사업자라 그래서 기존에 이제 MS 애저라든지 아마존 EC2 클라우드에 블록체인을 설치해서 쉽게 쓰게 해주는 플레이어들이 아마존의 MS 같은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로토콜이나 특정 바스를 확산시키기 위한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IBM은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좀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클라우드를 쓰고 있고요. 칼레이도는 컨센시스 재단의 컨센시스라는 컴퍼니의 자회사인데, 컨센시스가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에서 나온 멤버들이 만든 컴퍼니다 보니까 이더리움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바스 플레이어들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티 프로토콜이 아니라 이더리움이나 하이퍼레저에 좀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멀티체인 멀티클라우드에서는 알키미나 세틀민트나 이제 저희가 개발해서 하고 있는 루니버스 같은 경우가 종합적인 플레이어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면 MS와 IBM이 이제 바스 사업을 포기를 했고요. 드랍을 한 상태입니다. 드랍을 하고 제휴 단계로 넘어왔고, 지금은 이제 전문 업체들이 이렇게 알키미하고 저희 칼레이도랑 루니버스 정도가 굉장히 이제 이쪽 플레이어에서는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곰곰이 좀 분석을 해보면 왜 마이크로소프트나 IBM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가 이런 플레이어 주요하게 이제 경쟁력이 없는지를 좀 예측을 해보면, 워낙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굉장히 업그레이드도 빨리 진행되고 하는데, 실제 이제 대기업들이 하기에는 사실 민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응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올해 초에 2월 달에 하이퍼레저 패블릭 2점대를 제공했는데 아직도 아마존에서는 1점대 패블릭들을 서포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굉장히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시장에서 요구사항들을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자체적인 바스를 개발하기보다는 본연의 이제 인프라에 집중을 하고 있고, 뭐 저희 란다라든지 이런 알킴이라든지 이런 전문 업체들이 이쪽 플레이에서 계속적으로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프로비저닝 차원에서 보면 루니버스가 제공되는 것들이 하이퍼레저, 패브릭, 배수, 뭐 이더리움 메인넷, 테스트넷, 쿼럼,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이드 체인이나 메인넷, 이렇게 다양한 멀티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있고요. 칼레이도 같은 경우는 뭐 코다라든지 페가수스라든지 이 다 이더리움 계열 쪽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세틀멘트는 벨기에 쪽에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지금 유럽 쪽으로 나가서 굉장히 좀 유럽 쪽에서 많이 알려진 회사입니다. 패브릭이나 배수나 이렇게 멀티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합의 알고리즘도 내 그 비즈니스 목적에 따라서 POA를 쓸 건지
아니면 IBFT 2.0을 쓸 건지 레프트를 쓸 건지 이렇게 선택적으로 쓸 수 있게 다양한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발 툴에 대한 IE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나는 아마존을 쓰거나 아니면 인터널한 내 클라우드 상에 내가 하이퍼레저나 패브릭, 배수 같은 것을 원하는 걸 쓰고 합의 알고리즘은 IBFT나 선택적으로 쓴 다음에 그 위에 리믹스라든지 아톰 같은 플러그인을 써서 개발할 수 있는 그 환경을 클릭 몇 번으로 다 만들어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일단 바스가 어떤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서포트를 하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저희가 좀 개발한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게 바스가 이런 어떤 역할들을 하고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실제 좀 케이스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루니버스를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걸 개발하게 된 배경은 앞서 설명드렸던 개발자나 사용자나 사업자 입장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할 때 어려움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두나무 연구소에서 출발하면서 확인을 했고요. 그 확인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스를 통해서 해결하는데 2019년도 제품을 처음 출시할 때 저희가 포커스된 거는 이 사이드 체인, 그러니까 메인넷이 아니라 별도의 체인을 만들어서 확장성이나 성능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데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실제 블록체인을 쓰려고 할 때 토큰 같은 거를 쉽게 발행하기 위한 포인트 서비스나 문서 추적 내지는 SCM 또는 이런 어떤 트랜잭션 정보가 이동될 때 이동되는 것들을 트레이싱을 쉽게 하기 위한 트레이스, DID, 최근에 이제 거래소 간의 거래를 한다거나 바스프 업체 사이에 거래를 할 때 거래 from to,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래가 되는지를 기록해야 되는 트래블 룰을 서포트하게 한 베리파이 바스프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NFT와 앞서 설명드렸던 레귤레이션, 기업들이 이 블록체인을 쓸 때 익명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트레이싱을 해서 정부기관에서 익명성 문제를 가지고 사실 사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들을 막기 위한 이런 어떤 기술들을 제공하는 데까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먼저 루니버스 특징점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전체적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멀티 프로토콜을 멀티 클라우드에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는 하이퍼레저, 이더리움, 배수, 쿼럼 같은 멀티 프로토콜을 멀티 클라우드 상에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토콜들은 전부 다 저희가 튜닝이라든지 과정을 거쳐서 2000TPS 이상의 블록체인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기존에 지금 고성능 프로토콜을 제공한다고 하는 프로토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헤데라라든지 이런 데서 제공하는 프로토콜인데 그 프로토콜 보면 2만 TP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제 그 합의 알고리즘을 보면 일반적인 블록체인의 IBFT나 POE나 이런 합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가시 프로토콜처럼 사실 합의라기보다는 데이터를 전파된 분산 프로토콜 상에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마치 이제 원장만을 쓰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성능을 높이는 거지 사실 안정적인 이런 합의 알고리즘을 쓰는 블록체인을 쓰려고 하면 2000TPS에서 한 3000TPS 사이가 가장 지금의 이제 네트워크 환경에서 합의를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구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높이려고 그러면 완전히 합의 알고리즘을 다른 분산 프로토콜로 바꿔서 블록체인이 아니라 그냥 원장, 쉐어드 레저 형태로 만들어 쓰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와중에서도 대용량 처리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앞단에 이 파이프라인, 이벤트 프로그래밍하는 대용량 엔진을 얹어가지고 트랜잭션이 들어오게 되면 파이프라인에 그걸 태워가지고 대용량 처리가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서 실제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도 체인을 운영할 때 앞단에서 대용량 처리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블록체인에서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발생하자마자 사실 넘버링을 다 매겨가지고 시퀀셜하게 트랜잭션이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넘버링이 빠진다거나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전부 다 트랜잭션이 무효가 돼버리는데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대용량 처리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정적인 부분이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발자들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프라이빗 키 관리를 한다거나 미래한 GUI 툴을 주거나 아니면 앞서 설명드렸던 뭐 다양한 API를 제공해서 개발을 손쉽게 빠르게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제, 익명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KYC, AML이나 FDS 이런 어떤 기능들을 블록체인에 붙여서 정부기관에서 어떤 거래에 대한 입증을 하라고 했을 때도 대시보드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레포팅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뭐 저희가 가격 경쟁력이 기존에 있는 대기업이나 그 미국에 있는 데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 경쟁력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블록체인 자체가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사실은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품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온보딩 과정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저희 특징 중에 하나는 저희가 아무래도 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자회사다 보니까 이 업빗이라고 하는 거래소 네트워크들을 활용을 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기존의 뎁 서비스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킨다든지 글로벌리 서비스를 런칭을 해가지고 많은 사용자들한테 효율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네트워크를 같이 제공하고 있다는 게 좀 장점이 되겠고요. 실제 이걸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성능 문제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퍼블릭 체인이 아니라 별도의 사이드 체인을 만들어서 저희가 2000TPS 이상의 고성능 체인을 만듭니다. 근데 재미난 부분들은 이 퍼블릭 체인은 루니버스에서 제공되는 퍼블릭 체인을 쓸 수도 있고 이더리움이나 클레이튼 같은 일반 퍼블릭 체인을 써서 가령 예를 들면 이더리움 상에서 NFT나 아니면 토큰을 발행을 하고 상장을 시키더라도 실제 사이드 체인을 만들어서 모든 거래는 사이드 체인 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거죠. 가스비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용자의 장점은 뭐냐면 토큰을 발행해서 거래소의 상장은 원활하게 시킬 수 있으면서 가스비 같은 것들은 별도의 사이드 체인 통해서 저렴하거나 무료로 핸들링을 하고 사용성도 높인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고요. 이런 구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뭐 데퍼랩스나 아니면 플로우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것만큼 효율적으로 어떤 블록체인을 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게 이제 저희 그냥 메인 화면인데요. 개발자들이 들어오면 마치 이렇게 아마존의 그 클라우드 쓰듯이 그냥 체인도 만들고 GUI 툴로 체인도 만들고 그 체인 위에 컨트랙도 배포하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컨트랙을 저희가 자동으로 RESTful API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API를 이용해서 쉽게 기존에 있는 웹 서비스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작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개발자들이 권한이라든지 리소스에 대한 그 권한 체계를 가지고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아마존의 IAM의 하이라키나 이런 권한 하이라키를 서포트를 해서 기존에 있는 클라우드 상에서 작업했던 경험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심리싸게 쓸 수 있는 좋은 GUI 툴과 권한 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익명성 문제를 해결하고 합법적인 사업들을 하기 위한 블록체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트래블 룰 같은 경우에는 베리파이 바스프라고 하는 툴을 그다음에 KYC 정보들은 자기가 서로 간에 KYC가 된 정보들을 쉐어링하기 위한 쉐어링 기능들 그리고 이제 부정탐지는 저희가 3년 전부터 경찰청이랑 그다음에 키사랑 같이 국내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트랜잭션을 분석해서 이상 탐지 거래 예를 들어서 특정 주소의 패턴들을 분석해서 이거는 부정 거래나 위험 거래가 가능성이 있어라 그러면 AI를 통해서 탐지를 하고 그것들을 레포팅해 주는 이제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술들을 컨소시엄 기반의 체인에 얹어서 기업들이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체인들을 지금 제공하는 개발과 디플로이드를 은행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규제 기반의 모든 블록체인들도 이렇게 GUI 툴을 통해서 쉽게 핸들링도 하고 체인도 만들고 모니터링도 하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뭐 말씀드렸던 부분에 제일 밑에는 KYC 얼라이언스가 된 컨소시엄 체인이 위치하고 그 위에 이제 KYC 밸리데이터라든지 트래블 룰 밸리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대시보드 같은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에서 원하는 KYC AML 준수하고 트래블 준수하고 금융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프루브를 할 수 있는 인프라들을 제공하는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건 어펜딕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이게 넣어놓은 이유는 2년 전부터 저희가 트래블 룰이 우리나라 법률상 보면 내년도 3월 달에 모든 바스프 업체가 트래블 룰을 준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2년 전부터 싱가포르에는 이미 이제 준수된 법이 만들어졌고요. 싱가포르에 4월서부터 이제 모든 업체들에 전향이 되는데 2020년도 8월 달에 솔루션 만들고 나서 싱가포르에 현재까지 한 20개 얼라이언스가 만들고 있고요. 싱가포르에서 사실은 이런 사업들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해보면 정부기관에서 요구하는 오디트부터 시작해서 맞춰야 될 준수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법률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기관에서 요구한 오디트부터 시작해서 베리파이 된 라이센스 과정들을 거쳐야지만 쓸 수가 있게 되는데 그동안에 사실 그런 기술의 안정성들을 싱가포르에서 저희가 디플로이를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는 내년도 3월 달까지 모든 바스프 업체가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달에 릴리즈를 해서 현재 한 최근에 업데이트까지 한 14개 정도 가상대에서 업체가 이 프로토콜 연동하는 작업들에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을 다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기술들을 같이 제공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가격 아까 설명드렸던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경쟁사보다 훨씬 더 동일한 기준에 요 기준은 하나의 블록체인을 구성할 때 기본적으로 노드가 3개 정도 운영이 돼야지만 하나가 노드가 깨지더라도 문제가 없고 합법적으로 합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 노드를 기준으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기능들을 제공하고 특별하게 이제 다른 제품보다는 안정적으로 이제 그 위에 뭐 토큰이나 스테이블 코인들을 발행하고 기술 지원들을 24시간 할 수 있는 체제들을 만들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좀 적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분처럼 초기 데모 교육부터 시작해서 개발자 원원원까지 이런 온보딩 과정을 통해야지만 사실은 블록체인을 효율적으로 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6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판매 파트너십부터 시작해서 전략적인 제휴 파트너십, 기술 파트너십, 또 비즈니스 파트너십, 지갑이나 거래소의 제휴 네트워크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실 에이펙 쪽은 저희가 거의 100%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정도까지는 거래소를 통해서 그쪽에 있는 그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까지 다 비즈니스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플랫폼 위에서 바스 위에서 개발된 서비스들은 실제 같이 디플로이를 하고 있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들 여기 하나랑 같이 저희가 내년도 1월 달에 미국의 NFT 글로벌 마켓플레이스를 오픈할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지스랑 같이 프로텍 쪽의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야놀자랑 같이 밀크라고 하는 포인트, 여행 레저 분야의 포인트 쉐어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무신사랑 같이 준비하고 있는 또 부분도 있고 종근당이랑 같이 헬스 분야,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쪽에 있는 그랩이랑 같이 그랩 이코노미들을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저희 솔루션도 제공하고 사업을 같이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서 단순하게 앞서 설명드렸던 제품을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사업도 같이 만들고 필요할 때는 저희가 투자도 해서 같이 공동 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을 좀 키우고 스플릿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실제 이제 저희가 바스라는 걸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차점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몇 장에 걸쳐서 되게 많은 고객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보면 한 4,000개 정도 곳에서 가입을 해서 저희 제품들을 테스트도 하고 쓰고 계시고요. 그 중에 이제 계약해서 체인을 쓰는 고객이 한 200개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여러 서비스들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좀 할 만한 서비스 몇 개만 좀 정리를 해서 소개시켜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저희가 아까 케이스 스터디 중에서 글로아라는 곳은 이더리움 상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디파이 은행을 커버하는 금융 서비스를 하는 곳인데요. 이걸 이더리움 상에서 발행을 하다 보니까 이더리움의 트랜잭션 속도가 너무 늦고 가스비가 높아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니버스랑 저희랑 같이 저희가 사이드 체인을 쓰고
이 토큰은 이더리움에서 발행은 그대로 해놓고 그대로 그 토큰의 밸류를 사이드 체인에 가져와서 쓰면서 가스비 무료로 하고 TPS가 2000 TPS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저희 사이드 체인 위에서 그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글로아는 아마 검색해 보시면 국내에서 만들어서 글로벌 되는 파이낸스 서비스 중에서는 가장 좀 각광받는 서비스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저희가 파트너를 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루피아 토큰이라는 회사도 이더리움 상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는데 너무 속도도 느리고 TPS도 가스비도 비싸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고정 가격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사업을 하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루니버스가 제공하는 바스를 써서 고성능의 가스비를 무료로 하고 그다음에 토큰이라든지 관련된 모니터링 툴을 별도로 제공해서 거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한 65%가 언뱅크드 은행 쪽에 서비스를 못 받는 사용자들인데 그 사용자들이 은행에서 계좌를 못 만드니까 이쪽 루피아 계좌에 돈을 송금하고 루피아 토큰을 받아서 실제 인도네시아에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되게 수수료 없이 빠른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량에서 일정 퍼센티지를 가감한 수수료 모델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디파이 서비스를 그 위에 개발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이제 밀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여행 레저 분야의 회사들 간에 포인트 통합하는 게 되게 어렵고 그다음에 포인트를 통합할 때 어려움이 기업 상호 간의 그 포인트 가격을 합의를 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이드 체인 기반의 컨소시엄 체인을 제공하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업체들 야놀자부터 시작해서 뭐 인천 공항버스 그다음에 이제 뭐 여행 레저 분야의 업체들이 모여서 블록체인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포인트들을 교환하는 사업들을 만들었고요. 지금은 한 1.2조 정도의 밸류를 이 가상자산 밸류를 가지고 MZ 세대한테 이 블록체인 포인트를 섞어서 그러니까 야놀자에 가면 야놀자 포인트도 있지만 야놀자 블록체인 포인트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밀크랑 연동되는 포인트고요. 이걸 통해서 기존 고객 락인 효과도 높이고 새로운 어떤 그 기업 고객들을 공유하는 효과들도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게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고 참고로 이 모델을 그대로 저희가 헬스 서비스 정근당이랑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토큰하고 관련은 없지만 하이퍼레저 루니버스 하이퍼레저 바스를 써서 지금 이제 전북대 임상병리하고 충북대 임상병리 센터에서 기존에는 수기로 데이터를 작성하고 관리하기 되게 어려웠고 모니터링 하는데 되게 비용 부담이 됐는데 하이퍼레저 컨소시엄 체인 만들어서 지금 이제 전북대, 충북대 이렇게 그 양립센터들이 다 모여서 진짜 이 자료를 전부 스캔을 하고 블록체인에 담아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하는 기능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효과를 봤고요. 참고로 이 기관들이 모여서 효과가 크다 보니까 아예 별도로 분사를 해서 지금 사업을 만드는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만드는 작업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온보드라는 곳에서는 주주명부 관리를 해야 되고 주주명부가 변동되는 내역들이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블록체인을 쓰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프로토콜도 알아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트레이스라는 기능을 써서 이 트레이스는 주주명부 변동사항 될 때마다 API 몇 줄만 걸어주면 블록체인에 이 변동사항들이 다 남아서 추적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되게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신뢰성 있는 주주명부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여러 서비스들이 있지만 바스가 제공하는 효과를 통해서 이런 어떤 효과들을 많이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지금까지 제가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데 그 노력들 중에 하나가 뭐 레이어 2라든지 이더리움 2의 뭐 이런 걸 말씀드렸고 그 중에 이제 이런 또 바스라는 게 클라우드 상태에서 쉽게 원하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프로비저닝해서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미드레이어 솔루션이다. 마치 게임 분야의 유니티 같은 역할을 해주는 솔루션으로 멀티 클라우드의 멀티 플랫폼, 멀티 클라우드의 멀티 프로토콜, 그리고 좋은 개발 툴,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저렴한 격에 쓸 수 있는 걸 제공하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블록체인 도입 툴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툴을 써서 굉장히 생산성 있게 블록체인의 사례들을 만든 것들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설명은 다 드렸고요. 질문을 주시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나이브하게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특히 이제 저희 학교 동문 코스에 듣고 계시니까 제가 좀 실제 있는 대로 그대로 좀 설명을 좀 드려서 현실도 좀 이해하시고 좀 그런 어떤 자리가 되도록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기 박태원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우리 박태원 대표님이 지금까지 그 블록체인이 실생활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기술들을 서비스로서 제공하는 그런 분야를 설명을 친절하게 또 흥미진진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그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박지원 대표한테 많이 박수 좀 한번 부탁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질문은요, 제가 Q&A로 올라온 그 세션으로 올라온 질문을 제가 하나씩 읽어드리면서 그 Q&A 세션을 진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아직 질문들이 많이 안 올라와 있는데 먼저 하나 올라온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그 스페시픽한 질문인데 스트라티스 프로젝트를 아시는 모양이네요. 람다 256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이번 질문은 스트라티스 개발 진행 사항이나 향후 역할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지도 질문드립니다. 이런 질문인데요. 가능하실까요? 답변이? 근데 제가 죄송한데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러세요? 예, 아니, 이분은 스트라피스요? 네, 스트라티스 프로젝트도 람다 256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 좀 혼돈하신 모양이죠? 그럴까? 혹시 마치 그 람다코인 얘기하시는 것 같은. 아니 뭐 대표도 모르는 프로젝트가 있는 모양이죠? 잠깐만요. 저 죄송하지만 이 질문하신 분은 다시 한번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예. 좀 더 그 다른 그 정확한 그런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일단 답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 그 질문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는데도 루니버스를 사용하면 쉽게 개발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뭐 당연히 좀 그렇고요. 참고로 이런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가 있으면 메타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실 모든 게 블록체인이 다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나면 실제 메타버스의 내부에서 돌아가는 이코노미, 토큰 이코노미라든지 그다음에 그 메타버스 안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재화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블록체인 기술과 블록체인의 토큰 기술, 그다음에 블록체인의 NFT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루니버스 같은 바스가 되게 생산적이고 빠르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고요. 네. 그걸 써서 이제 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참고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나무에서 그 메타버스 프로덕트 발표했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오늘 이제 발표했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이제 게임이라든지 이거 들어갈 때 이걸 쓰는 게 앞서 설명드렸던 거죠. 그러지 않으려 그러면 다 블록체인 팀 새로 꾸려야 되고 할 게 되게 많거든요. 아니 요새 보니까 주식시장은 뭐 완전히 죽쓰고 있는데 메타버스 이름 단 것들은 다 주가가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메타버스 세상인가 봐요. 빨리 간 모양인데 메타버스로.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트래블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람다 256에서는 베리파이 바스프라는 트래블룰 솔루션을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베리파이 바스프의 회원사나 활용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솔루션과의 상호 운영은 어떤 방식을 고려하고 계신지요?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싱가포르 쪽에는 한 20여 곳 이상 DBS 포함해서 운영들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제가 오기 전에 확인한 거는 14개 정도 가상자산 업체들, 특히 이제 업빗부터 시작해서 14개 정도가 도입해서 쓰고 있고요. 지금은 상호 운영성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 자체 프로토콜도 있지만 IBMS라고 하는 IBMS 101이라고 하는 저희가 볼 때는 인더스트리에서는 가장 트래블 룰에 표준화된 프로토콜이고 그거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그걸 익스텐션 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국내에도 보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과세를 하기 위해서 트래블 룰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거래소 간의 거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그 규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들도 돼 있고 뭐 요렇게 좀 돼 있고요. 다른 프로토콜하고 연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요청이 아마 오면 IBMS 101 어댑터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제공할 계획은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아마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같이 연장해서 좀 질문을 저도 개인적으로 드리면 아까 14개 국내 그 바스프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예. 그분들은 제가 그냥 신문에서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업비트 말고 이제 그 4대 거래소 중에서 나머지 3개 거기는 뭐 자체적으로 이제 컨소시엄을 이루어 가지고 뭐 하신다는 그 이제 언론 발표가 있었던 것 같고 뭐 예예. 그런 얘기는 그 14개는 이제 그분들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지금 그럼 인제 아까 그러면 요번에 예. 뭐죠? 저기 특검법 뭐 해가지고 신고할 때 그 은행 저거를 못 받고 그냥 원화마켓이 없는 상태로 신고 수리가 된 그런 그 거래소들인가요? 그렇죠. 지금 원화마켓 된 데는 4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나머지 바스프 업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갑 업체도 네네네. 있고 예, 바스프 업체는 그냥 뭐 IBMS 인증받은 다음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예, 예, 원화마켓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고요. 예, 예. 예. 그런데는 여기서 어떻게 뭐 비즈니스가 잘 되나요? 그게 원화마켓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가상화폐들끼리만 암호화폐들끼리만 그렇게 거래하는 그런 시장이 이게 활성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뭐 아무래도 저도 뭐 거래소까지는 제가 잘은 관여를 안 해서 근데 예. 생각보다 옛날만큼 잘 안 되겠죠. 어려운 상황이겠죠. 음, 예, 어려운 다들 상황이 그냥 적자가 조금 심한 상태로 좀 들어가는 그런 모양인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계속 뭐 나름대로 뭐 시장이라는 거에 논리가 있으니까 예. 어쨌든 살아남는 곳은 계속적으로 뭐 살아남을 거고. 근데 지금 보면 인제 대부분 우리나라 거래 중에서 88%가 업빗 거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 이제 업빗하고 연동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시장이 인제 지나가면서 사실은 작은 업체들도 같이 성장을 해야지 되게 좋은 거라서 아무래도 그렇죠. 예예. 그래서 쪼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래소가 이렇게 나름대로 쪼금 음 페어하게 공평하게 좀 커야 될 것 음. 같은데 근데 그런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거래소도 앱을 써 보면 제가 이거는 그 사적으로 그냥 되게 예. 개인적인 오피니언을 말씀드리면 예예예. 서비스의 퀄리티가 너무 차이가 나요. 아, 그래요? 예. 아마 교수님도 거래소 한번 이렇게 앱들을 써 보시면 네네. 1등 거래소와 그 외 거래소가 왜 1 등인지 아닌지에 대한 차이를 확실하게 어.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예예. 서비스의 퀄리티 차이가 확실히 나요. 그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사실 시장 파이를 서로 나누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음.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이 혁신의 음. 그 상황이지 어 그게 더 같이 공생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형적으로 뭐 우리나라 뭐 사업 구조가 니 거 내 거 뭐 니 편 내 편 이런 거라서 그래요. 예 뭐 그거는 뭐 조선시대 때부터 그랬던 상황이니까 뭐 바꿀 수 없는 거 아닌가. 뭐 그러다가 인제 뭐 망하는 데 생기는 거고 뭐 그런 거는 이해를 하는데 좀 안타깝기도 하죠. 이게 사실은 네. 시장은 큰데 그걸 같이 지켜야지 시장이 인제 그 유지가 되는데 안 그러면 인제 사실 인제 이 스토리는 뻔해지거든요. 이 규제 예. 산업이 들어오면 나중에 인제 거래 수수료가 낮아질 거고 그러면 인제 벌어들인 돈도 줄어들 거고 예. 그러면서 인제 음. 금융 당국에 의해서 관리가 들어가면 음. 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 메타버스 말씀하셨는데 질문하신 한 분이 오늘 두나무에서 발표한 메타버스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 뭐 설명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저도 사실은 뭐 자세하게 뭐 다른 회사 프로덕트라서 예. 그냥 겟더 플러 겟 기존에 나와 있는 모델로 보면 아마 겟더 회사 이렇게 사람들 모여서 미팅하듯이 하는 아, 겟더 플러스 겟더타운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예. 예예. 겟더타운 플러스 화상 통화 네. 사실 이제 고런 어떤 컨셉들이 들어가 있는 메타버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래요? 이해하고 있는 건 그렇게 음. 이해하고 있고요. 음. 겟더타운은 정말
제가 이렇게 저도 한번 이렇게 언뜻 누가 얘기를 해서 들어가서 봤는데 정말 잘 맞는 것 같대요. 예, 예. 메타버스의 일종인데 예, 예. 재밌게 그러니까 잘 맞는 것 같아요. 마치 이제 가상 오피스 쓰기 되게 좋은 예. 예, 그 형태로 돼 있어서 재택을 한다든지 이렇게 원격에서 뭔가를 할 때 가장 좋은 그 환경들이나 뭐 인터페이스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고객 중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있을 수 있나요? 특히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 예컨대 투표의 투명성 제거를 위해 바스를 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유사하게 몇 군데에서 이렇게 정부기관에서 투표 관련된 요청이 왔는데요. 네. 제가 컨설팅을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는 투표 자체를 스마트 컨트롤로 만들어서 쓰시지 말아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네. 왜 그러냐면 뭐 한 10명, 100명 이렇게 투표하는 거는 블록체인 상에서도 큰 이슈가 없는데 이게 인제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투표라는 시스템이 되면 거의 OLTP성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네. 온라인으로 트랜잭션이 굉장히 강조되는 서비스로 개발을 해야지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이거를 블록체인으로 다 디자인해서 개발을 하면 사실 그 정도의 대용량 처리는 어떤 시스템도 블록체인으로는 못 만들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예, 그래서 외려 이제 그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면 온체인하고 옵체인하고 잘 디자인을 해서 온체인 상에서는 DB를 쓰고 그다음에 DB에서 나온 결과들이나 신뢰성들을 주기적으로 블록체인에 업데이트해서 쓰는 방식이 제가 볼 때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러지 네. 않고 예를 들어서 교회 아니면 이제 도메인이 좀 그러니까 작은데. 작은 데는 네. 블록체인으로 만들어도 사실은 큰 이슈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고렇게 좀 그 사용자나 이런 거에 맞춰 가지고 디자인을 좀 잘해서 쓰는 게 현실적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스케일의 문제가 여기도 있으니까 그렇게 모든 데에 다 바스 또는 블록체인 기술을 갖다 정의하기가 이렇게 용이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정의하면 되겠죠. 예예, 맞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블록체인 기술이 좋은 요소 기술이지 좋은 만능 기술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코스모스 체인을 사용하여 블록체인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코스모스 체인 위에 개발된 프로젝트는 상호 호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스 서버 서비스의 경우 이러한 기능 이외에 KYC 같은 규제 부분 등 더 포괄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는 그냥 블록체인 원어브된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그 코스모스를 가져다가 실제 쓰려면 먼저 인프라상에다 코스모스를 설치를 해야 되고 코스모스 노드도 운영해야 되고 코스모스가 제공하는 SDK API를 가지고 위를 다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단순하게 그냥 코스모스 깔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코스모스는 그냥 합의를 하기 위한 그 체인 지금 이더리움이 아마 내장되거나 체인이 내장된 거라 옛날에는 내장도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음. 밑에 이제 블록체인 다시 깔고 위에 합의 엔진 깔고 그 위에 인제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돼서 생각보다 이렇게 블록체인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팀들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인제 바스에서 묻어 쓰게 되면 인프라 설치할 필요 없이 그냥 이제 쓸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하니까 만약에 A라는 바스가 내가 코스모스 프로토콜을 제공해요. 그런 얘기는 뭐 몇 번의 클릭만으로 코스모스 노드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환경을 주기 때문에 되게 유리하고 강점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저기 박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더리움 그 업그레이드 2.0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한 3년 이상 걸릴 거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내년 정도 뭐 이렇게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비트코인 체인 돌아가는 것들이 뭐 한 그 지금 스테이킹들도 막 받고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예. 그것도 뭐 내년 정도 되면은 제대로 이제 그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 좀 활성화가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한 그 가치 이거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뭐 꽤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박 대표님께서 이더리움 그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특별한 이유가 계신가요? 일단 개발 속도가 전체적으로 좀 늦고요. 네네.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개발 그 이더리움 커뮤니티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 이더리움 커뮤니티가 워낙 탈중앙화나 뭐 이런 걸 지향하는 곳이다 보니까 실제 인제 개발되는 속도나 이런 게 중앙화된 형태로 뭐 컨트롤이 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속도가 되게 느리고, 두 번째는 그냥 저는 사실은 쪼금 커뮤니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이더리움 커뮤니티 제 부정적으로 보는 게, 너무나 비탈릭 오리엔티드된 개발 음. 커뮤니티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지금 이렇게 로드맵에 나와 있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거나 틀려지거나 아니면 네 규정되거나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쪼금 전체적으로 지금 되는 부분들이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마지막 그 세레니티로 가기 위한 작업까지는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른 하기 좀 돈도 있거든, 돈도 되게 많아서 아, 그래요. 그 그 이더리움 재단이 돈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그래도 어 네트워크 뭐 어쨌든 네트워크 크기도 제일 크죠. 사람들 참여하는 예. 사람들도 그 디벨로퍼도 제일 크고. 커뮤니티가 가장 예. 강점인 거죠. 나머지 사실은 나머지 퍼블릭 체인들,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더리움 외에는 퍼블릭 체인으로서 존재하기 되게 어렵다고 보는 거고요. 그중에 이제 네. 최근에는 뭐 몇 군데 인제 뭐 이더리움과 대응되는 체인이다라고 얘기하고 는 있지만, 그 커뮤니티의 그 크기라든지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이더리움이 가장 그래도 신뢰할 만한 네트워크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레이어 2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서 음. 활용하면 가장 이제 효과적인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여전한 프로토콜이다. 근데 그럼 이제 인제 박지원 대표님은 뭐 그 카르다노나 무슨 솔라나나 이렇게 그 이더리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훨씬 더 그 성능이 좋은 블록체인 메인넷을 개발하는 쪽보다는 이더리움의 사이드 체인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그게 가장 그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음. 지금 솔레나라고 하더라도 거기 뭐 TPS 10만 TPS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프로토콜 자체나 이런 게 아직 검증도 안 됐고, 최근에 가격은 펌핑돼서 많이 올라갔지만 장애도 많이 생겼잖아요. 예예. 예. 근데 그 장애에 대한 부분이 복구되는 과정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인제 뭐 커뮤니티의 힘 가지고 다시 이제 뭐 돌아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어 완전히 안정적으로 검증받은 프로토콜로 가기에는 더 시간이 가야 된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또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런 솔레나나 이런 프로토콜들을 사람들이 기대하고 환호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뭐 관련된 것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솔레나도 내년 정도 되면 안정화되면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들 하고 있고요. 아, 그랬어요? 예예. 근데 중요한 것들은 어 국내에서는 100% 고객이 없고요. 아, 그래요? 예예. 그러니까 음. 100% 솔레나 위에 내가 뭘 개발하겠다라는 음. 고객이 거의 없어요. 음. 그리고 이더리움은 쪼끔 있나요? 예, 그래도 이더리움은 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모든 거래소가 지원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상에서 토큰을 발행하거나 자산을 발행하면 사실은 거래소에 내 토큰을 리스팅할 때 기술적인 장벽은 없는 거거든요. 아, 그렇긴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그리고 디파이를 할 때도 유동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실제 레이어 2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체인뿐만이 아니라 뭐 자산 브릿지 같은 것들 서포트도 하고, 요즘 레이어 2의 기술 중에 롤업이 그 트랜잭션의 신뢰성을 서로 보정하기 위한 기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ERC20로 이더리움의 토큰을 발행하고 그 토큰을 프리즈 시킨 다음에 가져와서 사이드 체인에서 활용을 하다가 다시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음. ERC721로 이더리움 상에서 네. NFC 네. 발행한 다음에 그걸 음. 다시 가져와서 뭐 음. 하다못해 업빗에서 이제 거래하기 위해서는 루니버스로 다시 변환시켜야 되잖아요. 뭐 이런 음. 것들을 음. 한다든지, 음.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자산을 왔다 갔다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많이들 활용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그 저도 뭐 그 사이드 체인인데, 사이드 체인에 대해서 뭐 글로 이제 어떤 전용 그 체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아주 스피드를 높게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사이드 체인이라고 그러면은 메인 체인하고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한 건가요? 뭐 노드도 필요하고 컨센서스는 예예. 다 예. 그런 건가요? 예. 음. 똑같습니다. 음. 다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것만 트랜잭션, 고거에 대한 트랜잭션만 처리하기 때문에 이게 빠른 거죠?
그쵸. 예, 맞습니다. 이게 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메인넷은 예를 들어서 뭐 TPS 커버리지가 10만이라고 하더라도 10만 그 트랜잭션을 들어오는 모든 서비스들이 다 공유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서비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잼도 생기고 가격도 올라가는 구조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레이어 2는 완전히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아까 말한 뭐 2000 TPS를 자기가 온해서 다 쓸 수 네. 있기 때문에 사실 효율적인 거죠. 거기다가 앞단에 인제 아까 설명드린 TX 파이프라인 같이 왜냐하면 그 블록체인은 P2P 노드 구조라서 앞에 큐가 없어요. 스택 구조로 한 1027개 정도의 스택만 쌓여 있어서 그 스택에다가 트랜잭션이 들어가면 그걸 이제 시킨사하게 처리해서 1000개 넘어가면 사실은 메모리 풀 나 버리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그런 걸 막으려고 그러면 앞단에 트랜잭션들을 대용량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술들이 필요해요. 그런 기술들이 저희는 TX 파이프라인이고 음. 그다음에 인제 알키미나 이런 데는 슈퍼 노드라고 부르는 이더리움의 이제 그런 노드들을 만들어서 아. 트랜잭션을 분리를 해 주고요. 음.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면 전파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데이터에 불일치가 생기거든요. 음. 트랜잭션에 불일치가 생겨요. 네네. 그럼 지역적으로 전 세계에 만약에 노드가 깔려 있으면 내가 미국에서 바라볼 때 트랜잭션의 탑과 한국에서 바라볼 때 트랜잭션 탑이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일치 문제 때문에 생기는 미스매치가 많이 생기면서 그때도 사실은 트랜잭션 때문에 여러 가지 인제 커머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를 교정해 주는 레이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네네. 그 일곱 번째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그 DID 쪽 사업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진행 중이신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저희는 DID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 가능한 한 공공 사업은 현재로서는 잘 안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공공 사업이 특별하게 이렇게 저희가 선호하는 그 인더스트리는 아니어서 어 근데 지금은 이제 공공 민간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근데 공공 민간 쪽에서 DID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야놀자랑 같이 DID 키오스크 사업들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키오스크 사업이요? 예예. 그리고 인제 지금 키오스크에서 보면 DID로 본인 성인 인증 체크인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제 뭐 표준협회나 이런 곳이랑 같이 자격 인증 뭐 내지는 자격 본인 확인 이런 쪽에서 DID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정품 인증 그다음에 네네. 명품 인증 이런 것들 저희 음. 특허 이제 내서 특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민간 부분에 DID를 좀 쓰는 게 DID의 가장 효율적인 효용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고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로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규로 좀 다양한 어떤 분야에 어차피 DID 기술 자체는 그냥 PKI 기술이잖아요. 특별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완적으로 다양한 곳에 녹여서 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뭐 IoT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고민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좀 듣기로는 그 이제 또 다른 그 블록체인 그 우리나라 벤처인 아이콘 루프 있지 않습니까? 예예. 거기가 공공기관 쪽이라든가 금융기관 쪽하고 해서 DID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예예. 거기랑 그 예. 어디죠? 아이온 라이 어 라운시큐어? 예예. 그 음음. 두 업체가 공공 쪽으로 많이 했다고 알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공공 쪽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가 특별하게 이렇게 힘만 들고 일하기가 조금 좀 버거우신가요? 공공 쪽하고는? 그러니까 버겁다기보다는 하여튼 공공 쪽은 그 안 하는 제가 이렇게 혹시 공공 쪽이시 아니 뭐 그렇게 아주 오픈한 그런 커뮤니티는 아니니까. 예. 뭐 공공 조금 뭐 쪽은 아까 나이브하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나이브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공공 쪽은 특별하게 이렇게 뭐 매력적이지 않다 이거죠.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DID 기술은 블록체인하고는 크게 상관없거든요. 네네네. 예. 사실 DID 밑바닥을 블록체인을 쓸 거냐 말 거냐 뭐 이거는 또 다른 이슈라서 그냥 VID는 PKI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DID를 그냥 신분증 발급하는 PKI로만 쓰려고 하는 응용 도메인에서는 저희는 쪼금 큰 관심은 없고 외려 민간 도메인에서 진짜 말 그대로 데이터 주권이라든지 본인 확인, 성인 확인을 하면서
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관리하는 쪽에 더 관심이 좀 많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한번 어떤 뭐 거기서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DID 물론 이제 인증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공공기관하고 많이 연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개인이 주권을 가지고 자기 자기 그 아이덴티티를 이제 가지고 이제 활용할 때가 이제 뭐 그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연결해서 이제 쓰는 이런 부분인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뭐 하긴 하지만 확장이 이렇게 확산돼 가는 게 이렇게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받았고요. 또 하나는 뭐라 그럴까 거기서 이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DID에다가 마이 데이터까지 연결하려는 게 궁극적인 목표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원의 주권뿐만 아니고 자기 예, 데이터의 예. 주권화. 근데 거기까지 연결하는 거는 좀 보통 일 같지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게 물론 필요는 하고 뭐 페이스북 같은데 뭐 이렇게 소송 걸리고 뭐 갈등 이런 거 정치적인 갈등 보면은 필요는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자기 데이터의 주권을 갖다가 주장하면서 나가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가는 방향에 대한 건 되게 맞는 것 같은데 좀 많은 네.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쪼끔 인제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개인 정보를 갖기를 사실 원할까 안 원할까 생각해 보면 원하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왜냐하면 어 대기업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 고객들의 성향을 파악하거나 뭐 포탈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물건을 팔기 위한 그런 분석된 그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정보를 원하는 거지 개인 정보를 갖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정보 자체는 잘못 관리하면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어프로치 할 때는 DID나 이런 부분을 그런 개인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합법적으로 만들어 쓸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는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 부분도 결국은 좀 트렌드나 좀 이런 부분하고 민첩 영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아까 저 대표님 말씀하실 때 이제 그 뭐 이제 트래블로 관련해서 솔루션 얘기할 때 이제 싱가포르도 말씀하시고 거기 다른 이제 그 솔루션 언급하셨는데 제가 그냥 언뜻 들은 바에 의하면은 뭐 오픈 바스프라든가 트리사라든가 또는 그 시그나 브릿지 뭐 이런 뭐 조금 알려진 그런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런 쪽하고는 조금 뭐 연계하고 아니면은 그 같이 연동하고 이런 것들은 뭐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예, 아직은 없고요. 외려 네. 시그널 브릿지 대만 회사잖아요. 네네네. 그런 데하고는 뭐 '경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아, 일본이나 이런 데는 지금 저희도 뭐 그쪽도 많이 보고 있는데 대부분 일단은 경쟁일 것 같은데요. 경쟁 음. 통해서 하다가 뭐 다 옛날에 데이터베이스도 그렇고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쟁이고 두 번째는 센 데서 리더십을 가져가는 거고 작은 데는 죽는 거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그 한 가지 그 이제 그 트래블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제 가상 자산 이런 쪽은 사실은 그냥 거의 그냥 개별적으로 막 독립적으로 생겨가지고 지금 뭐 분산돼서 있는 상태가 이제 뭐 좀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어떻게 좀 잘 투명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정부 뭐 세계적인 그런 추세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 기존의 금융자산일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화폐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해외 송금하고 그럴 때도 트래블들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예예. 맞습니다. 그런 예. 거는 결국은 이제 그 트래블루를 관리하고 있는 데는 이제 가운데 있는 스위프트라는 데가 모든 거를 다 이제 뭐 표준화도 하고 모든 그런 정보에 대한 것도 다 관리하고 하는 그렇게 되고 그 스위프트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한 그런 기관 이 중앙 집중화된 데이터 관리 기관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생기기가 어쨌든 여기도 그런 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제도권화에서 스위프트는 목적 예. 실조로 은행권들이 인제 코드 부여하면서 만들어진 이제 프로토콜이고요. 예예예. 지금은 이제 트래블 룰에 대한 거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규제에 대한 틀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음. 이제 규제에 대한 틀을 만족하는 프로토콜들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하나의 센터라는 기관에서 뭔가 컨트롤해서 만드는 거 자체는 사실은 아예 초기 단계에서 뭔가 디자인이 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데 지금 이제 가상화폐나 이런 쪽 에리어에서는 사실은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인더스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루즈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루즈할 수밖에 없는 프로토콜 상태에서는 그냥 메시지 규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뭐 가장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루즈한 형태의 스탠다드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IBMS 101이나 그다음에 이런 인더스트리 표준 플러스 국가에서 원하는 특별한 정보들, 이런 정보들 정도가 데이터로서 남겨야 될 데이터인 거죠. 네네. 뭐 그럼 그거를 준수하는 게 가장 뭐 합리적일 것 같다고 그건 생각하고 어떻게 있습니다.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어쨌든 이제 그 페데프에서 이제 이제 사람들한테 주는 이제 각국에 주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 트래블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거를 각 국가가 이제 자기네 나라의 이제 그 법으로 규제하는 법을 만들고 그거를 그 나라에 있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이제 따르고 하는 이런 틀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특근법에서 규정돼 있는 거죠. 예예. 뭐 싱가포르에도 싱가포르 음. 법적으로 트래블 룰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 대표님은 보시기에 그 페데프에서 준 가이드라인하고 우리 특근법에서 그걸 규제하는 그런 그 조항들하고 잘 매치가 되고 있는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에서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다 안 나왔고요. 특근법에는 그게 가이드라인이 조금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게 예, 확실치가 근데 않은가요? 예예. 음. 아직 안 나왔고 아마 3월 달이 적용 마무리니까 2월 달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월 달에 내버리고 다른 사람 보러 그걸 만들려고 그러면 어떡하죠? 원래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공공하고 일하기가 싫어하시는군요. 뭐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거 감안해서 인제 예 해야 되는 게 이제 이 상황인 거죠. 아까 이상거래 탐지 기술? 예예. 그거 예. 했는데 그거는 프로프라이어터리 기술인가요? 특허로 돼서 그건 하시는 건가요? 예, 우리 이번에 특허들 계속 내고 있고요. 예예. 그게 인제 저희가 왜냐면 이상 탐지 자체가 트랜잭션에 대한 내용의 이상 탐지는 되게 심플하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트랜잭션 내용이라고 해 봤자 A에서 B로 얼마 보냈어 뭐 이거밖에 없잖아요. 예예예. 그러면 얼마 보냈어 넣으면 얼마 이상 보냈냐 얼마 낮게 보냈냐 이런 건데, 이상을 탐지하려 그러면 그런 트랜잭션에 대한 분석 기술이 아니라 계정에 대한 분석 기술이 필요해요. 계정이요? 예, 어카운트에 대한 분석 기술이 필요해서 음. 그 어카운트를 중심으로 오가는 트랜잭션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소가 어떤 거래소에서 나와서 어떤 거래소 소속의 주소인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 식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특허들이 많이 나 있는 거죠, 음. 저희가. 아니 이건 얼마 전에 예예. 제가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하고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언체인 데이터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예예예. 그래서 뭐 주기영 대표는 언체인 데이터를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 이상 거래라든가 좀 그런 것들을 탐지할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 검찰청하고도 일하고 뭐 그랬다고 그러대요. 예예예. 그러면 우리 이게 박 대표님 이게 이 람다 256은 그런 쪽으로 해서 뭐 검찰청 이런 쪽하고도 같이 좀 일을 좀 하시나요? 지금 과제가 키사하고 경찰청이랑 원래 같이 만든 과제고요. 그러세요? 예예.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다 외산 제품들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음. 체인 어나리시스나 이런 거 쓰고 있는데 고가기도 하고 실제 그래요? 예 써 보면 뭐 사실은 그 데이터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좀 국내 데이터를 만약에 안 갖고 있다거나 이런 이슈들도 있고 그래서 인제 별도로 이제 이걸 셋업을 해서 만든 거죠. 그리고 만들 때 거래소들 업빗이라든지 여러 거래소들에 대한 협조들 다 얻어 가지고 음. 거래소 주소 분석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베이스로 해서 만든 거라서 그냥 블록체인 데이터 모아서 만드는 것보다는 쪼끔 다른 각도에서 진행하는 것 한다고 보시면 그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저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트래블룰 그걸 보면은 어쨌든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인제 어떤 자산 사업자들끼리 공유를 하고 이제 송금하고 자산을 이동하는 가운데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인제 뭐 금융 당국이라든가 아니면은 페데프 같이 인제 국제적인 단체가 어떤 것들을 "너네들 레포팅을 해라." 그러면은 그걸 레포팅하는 그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자발적으로
각 그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이게 좀 거래가 좀 이상하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스스로 그 탐지를 해가지고 스스로 레포팅하고 이런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아마 그게 가장 일반적일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자동화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화도 하는 게 필요한가요? 예, 예. 그러니까 이상거래 그 기존 금융권에서는 그렇게 하나요? 뭐 이상거래를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탐지해가지고 천, 금융당국에 신고하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은 천만 원 이상 거래는 무조건 신고하게 돼 있죠. 예, 지금도. 예. 그건 예. 그냥 뭐 1,000만 원 이상은 그냥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상하다는 거는 아니고 그냥 일률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이 가니까 이거는 이상한 건지 한번 봐주세요라고 보내는 그런 상태고. 나머지는 이제 예, 은행들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용자가 뭐 요즘 이제 위치 기반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모바일이니까. 모바일에서 할 때 핸드폰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은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트랜잭션이 발생했어. 뭐 이런 것들 락시켜 버린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로컬에서 하는 이상 탐지에 대한 감지하고 액션일 거고요. 예, 예. 유사하게 이제 그런 뭐 룰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상 탐지를 할 때 어프로치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룰 베이스가 있고 하나는 완전히 이렇게 그 이상 탐지 AI나 이런 걸 써서 탐지하는 게 있는데 사실 어느 게 뭐 낫다라고 얘기하기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두 개가 다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뭐 이런 어떤 그 피처 기반의 룰 기반의 그 세팅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그걸 운영하는 전문가들이 또 있어서 전문가들이 결국 룰들을 계속 적용하면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 다 사실은 이제 서비스에서 제공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람다 256처럼 그런 이제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그 이제 계열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그 이상 탐지 기술에서 레포팅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일반 중소 뭐 거래소들은 그게 그 용이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그 만약 페데프라든가 국가금융당국에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라. 그러면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그걸 갖다 의무적으로 하는 걸 따라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 아닌가요? 이상 그쵸. 탐지에서 레포팅하는 거는요. 근데 규제상 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어쨌든 사업을 영위하려면 해야죠. 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규제가 그렇게 만들어지면 규제 산업은 따라야만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규제 인더스트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거를 인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규제 인더스트리 업체의 뭐 기능이나 뭐 아니면 가격이나 이런 거에 좀 달려서 영향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업비트만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다른 데도 굉장히 그냥 저희도 여러 면에 그냥 뭐 이거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 많이들 그 서포트를 하고 있어요. 예. 예예. 그 뭐 저희가 특별하게 이렇게 뭐 트래블 룰만 하더라도 트래블 룰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건 결정 아니거든요. 네네. 예. 뭐 그렇게 뭐 침입 탐지도 마찬가지고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뭐 툴들 환경도 제공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뭐 그런 거는 같습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규제 산업은 하라면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겠죠, 뭐. 예예. 그 하여튼 뭐 장시간 감사한데 마지막 질문 제가 개인적으로 또는 뭐 우리 여기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궁금해하실 수 있는 건데 그 박 대표님이 경영하시는 회사 이름은 왜 람다 256일까요? 람다 256은 그 어 그 람다 256의 람다는 예, 물리학 우주 물리학에서 어 우주를 이렇게 모형화하는 우주 모형이 람다 CDM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람다 네네, CDM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예, CDM이라는 게 뭐냐면 우주는 암흑 물질과 뭐 상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우주 모형을 블랙홀 모델로 한 거죠. 예, 그래서 예. 그런 우주를 의미하는 람다 CDM의 람다와 그다음에 음, 인제 256은 2의 8승 256 비트예요. 그래서 네네, 가장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SHA-256이라든지 이런 음, 블록체인 기술이나 해시라든지 여러 가지 인제 알고리즘을 쓸 때는 아직까지는 256 비트를 많이 써서 네, 람다의 256 그래서 람다 256이라는 걸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람다가 블록체인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저희 제품 이름이 람다 유니버스라는 제품을 만들게 됐어요. 네. 예. 대부분 다 지금 시리즈 B 투자를 지금 마무리했는데
그 투자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공통으로 물어보는 게 회사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너무 난해하게 만들지 마세요. 아 근데 되게도 물어보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 아, 그래요? 안 잊어버리신다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디지털 세계하고 뭐 그 유니버스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딱 그런 의미를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예. 맞습니다. 예. 예, 아무튼 그 장시간 동안 재미있는 강연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질문에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 많은 분들이 그 블록체인을 서비스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접근해야 되는지를 많이 그 배웠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여간 그 박지원 대표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또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박지원 대표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예. 자,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 강연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